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농민봉기까지 했고요. 오늘은 이제 실학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먼저 이걸 이해하려면, 실학의 의미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실학이라고 하는 거는, 전통 유학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 유학의 한 분파의 사상과 학문이다. 이렇게 아주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서 제가 한 가지 좀 알았으면 하는 점은, 음, 실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실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뭔가, 우리가 그냥 흔히 보통 생각할 때는 성리학에 되게 대척점에 있다. 그러니까 되게 성리학에 반대되는 의미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실학자들은 성리학자들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성리학에 뿌리를 두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이제 성리학보다는 훨씬 실용적이고 실천적이고 뭐 실증적인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라고 봐야 되지 뭐 사회개혁론이지 아예 성리학과는 아예 완전히 반대되는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음, 어쨌든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뻗어져 나온 한 가지 가지다 이렇게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 시대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쭉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 사회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양난 이후에 사회 모습 자체도 너무나도 많이 변했고 그리고 신분제도 막 동요되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양반 중심의 이제 이 양반 중심의 이 기득권 사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차 이제 뭐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 이런 주체들이 양반에서 일반 서민들에게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그런 과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위기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오히려 자신들의 이 양반 중심의 이런 양반 질서, 양반 중심의 이런 질서, 사회 질서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성리학의 이론과 형식에 너무나도 치우치는 상황이 나타나요. 이런 걸 조금 더 우리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하면 성리학의 교조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조화는 하나의 종교처럼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성리학이 최고고 나머지는 그냥 다 이단이고 사이비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성리학이 절대화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현실 사회는 더 모순점을 느끼게 되는 거고 그래서 현실 문제를 해결이 불가능해진 상황이 놓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현실을 좀 바르게 직시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를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인가 주장하는 학문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 개혁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선구자는 이수광, 김육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뭐 있었구나 정도 생각을 하고 실학은 뭐 실학의 성격은 세 가지 실천, 실용, 실증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합쳐진 게 바로 실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수업 때 얘기하진 않았지만 요 실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진실할 때 그 실자예요. 그러니까 진실된 학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실학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성리학이 너무나도 막 이론과 실천에 이론과 이제 학문이나 이런 거에 너무 치우쳐져 형식이나 이런 거에 치우쳐져 있는 것들이 현실하고 너무나도 동떨어진 좀 진실되지 못하다. 실제로는 쓰임이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실학자들은 우리는 이 진실한 학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실학. 실제 쓰임이 있다. 그리고 이제 실학은 크게 중농학파와 중상학파 이렇게 좀 나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조금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농학파는 조금 더 이제 있어 보이게 얘기하면 경세치용학파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중상학파는 이용후생학파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중상학파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학론 이런 걸 좀 제시하기도 해서 북학파라고도 불려요. 먼저 중농학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로 농촌에 이제 정권에서 밀려나서 농촌에 정착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농촌의 현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나라의 문제점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걸 봤을 때 우리는 조선은 분명히 농업 중심 국가고 농업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 뭐 농민들 열심히 농사 짓고 하지만 이 삶이 막 나아지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어디 있냐라는 걸 보니까 열심히 농사를 짓는 건 농민인데 실제로 토지를 가진 건 다 양반들이고 그래서 그 이득을 전부 양반들만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 사회를 좀 안정시키고 그래서 이 농업을 더 부흥시키고 해야 하려면은 토지 제도를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토지 개혁론들이 나오게 돼요. 대표적인 인물 3명을 보겠습니다. 유형원하고 그리고 정약용 이렇게 이제 3명이 있는데 이영원 같은 경우는 유형원입니다. 유형원 같은 경우는 균전론이란 걸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토지를 균등하게 지급하자라는 뜻인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단 신분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는 거예요. 뭐 균등하게 주점에서 차등은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신분별로 나눠서 양반은 양반끼리 일반 상민은 상민끼리 근데 그 안에서는 똑같이 양반은 전부 다 똑같이 그리고 상민은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이제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토지를 뭐 균등하게 나눠주자 지급하자라는 점에서 와 뭐 괜찮은데 전부 모든 백성이 다 똑같이 다 n분의 1로 나눠 갖는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신분제라고 하는 걸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신분제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와 대등 굉장히 혁신적인 사람이네 이렇게 볼 건 아니고 여전히 그 신분제의 틀을 벗어나지는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제일 문제점은 토지를 농민들이 갖고 있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있는 토지를 전부 다 막 못 팔게 다 막 막아둘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농민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토지를 농민들에게 좀 나눠주고 대신에 그 땅만은 매매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를 제한하는 그래서 한존론입니다. 제한한다는 뜻에서. 그래서 그때 이 나눠주는 토지를 영업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원히 업으로 삼는 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땅 정도는 딱 주고 그거는 딱 매매를 금지하도록 해서 계속 농민들이 토지를 잃지 않고 계속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한전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약용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정약용은 참 책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막 생각도 참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 중에 먼저 여전론이라는 걸 먼저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여전론부터 한번 보면 여전론은 마을이 있으면 한 마을 전체를 1여라고 하는 단위로 잡아요. 그러면 이 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토지를 공동 경작해서 그리고 공동 분배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실제로 근데 다 똑같이 경작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똑같이 나눠받으면 당연히 일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이게 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1여라고 하는 단위니까 마을이면 마을이 해서 2장이잖아요. 그래서 여니까 여기는 여의 장, 여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장이 돌아다니면서 매일매일 노동량을 기록을 해요. 그래서 그 기록한 노동량에 따라 분배를 해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공산주의 그리고 뭐 공동농장 뭐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한 이제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정약용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의 선구자 뭐 이렇게 막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공산주의와 되게 유사한 형태다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은
마을의 토지를 다 똑같이 그냥 공동 경작하고 누구의 소유도 아닌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전노는 개인의 사유, 그러니까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그런 개혁론이에요. 그래서 사실 양반들이나 이런 사람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죠. 굉장히 급진적이고 굉장히 좀 너무나도 앞서 나갔던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지긴 되게 어려운 그런 이제 개혁론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좀 이거는 너무 급진적이었나? 참 너무 파격적이었나 생각을 했는지 다시 한번 이제 조금 수정해서 제시한 게 정전론인데 요때 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물정자예요. 우물정자. 우물정자는 샵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 이렇게 토지 하나 있으면 거기에 이제 우물정자로 잘라요. 그러면 이제 9등분이 되잖아요. 거기에 가운데 있는 요 9분의 1에 해당하는 땅을 공전이라고 하는 걸로 두고 여기만 공동경작해서 이제 조세를 충당하고 조세를 내고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분배하도록 하는 게 이제 정존론입니다. 그러니까 여존론과 정존론의 차이를 본다면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느냐 그리고 하지 않느냐의 차이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둘 다 뭐 저는 좀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실제로 이루어질 수는 없었지만. 그리고 중상학파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상학파는 4명,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이렇게 있는데요. 앞서 이제 중농학파의 유형원이 있었어요. 근데 또 헷갈리게 딱 중상학파인 유수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름을 보통 바꿔서 내고 막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좀 유의하시고 유수원이라는 사람이 봤을 때 일단 중상학파의 생각부터 한번 보면 상공업을 굉장히 부흥시켜야 된다. 나라가 결국 경제가 발전하려면 상공업을 부흥시켜야 되는데 유선이라는 사람이 봤을 때는 우리가 상업이 되게 부흥하지 못하는 건 이 산업공상의 직업적 기천을 나누는 이런 것들 때문이다. 그러니까 상인은 너무 상업이나 이런 활동을 너무 천대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 뭐 전부 다 중요한 노동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평등하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홍대용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은 좀 특이했던 게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탈피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지구 자전설을 주장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중화사상에 이 찌들어 있던 이 조선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좀 탈피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중상학파의 가장 이제 대표격에 해당되는 게 바로 박지원이라는 사람인데 박지원은 뭐 스스로도 되게 양반인데도 양반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개혁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던 사람이죠. 양반전, 허생전 뭐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상업이 발전을 하려면 수레나 선박 그리고 화폐가 아주 활발하게 유통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과학기술, 지능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상공업을 굉장히 발전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재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정말 저는 굉장히 요 당시에 혁신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도 지금 보면 뭐 아껴 써야 된다, 뭐 근검 절약 이런 걸 이제 아주 미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조선시대는 더 심했어요. 그래서 정말 아껴 쓰고 아껴 쓰고 아껴 쓰고 아껴 쓰고 아껴 쓰고 뭐 하나 사면은 뭐 닳고 해지면 또 그걸 또 고쳐서 쓰고 그래서 뭔가 너무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 망한 이유는 너무 근검절약해서 너무 소비를 하지 않아서 망했다.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열심히 소비를 해야만 새로운 물건을 계속 생산할 수 있고 그래야 경제가 계속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와 정말 이 당시에 이 자본주의 체제가 잘 돌아가는 이거 시스템을 다 깨뚫고 있던 사람이었죠. 굉장히 혁신적인 사람이었고 그걸 이제 우물, 우리 교과서에는 샘물이라고 나옵니다.
뭐 샘물이든 우물이든 그런 식으로 좀 비유를 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우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물은 고인물이잖아요. 고인물 기본적으로. 근데 고인물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퍼내지 않으면 썩기 마련이에요. 근데 우물 같은 경우가 물을 계속 퍼내고 퍼내면 새로운 물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구조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물이 건강하게 계속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선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물을 소비를 이제 우물에 비유해서 소비를 열심히 해야만 해야 그렇다고 막 미친 듯이 소비만 안 되겠지만 소비를 더 많이 해야 우리가 생산이 이루어지고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중상학파는 앞서 얘기했듯이 북학파라고도 불리는데 상공업이 좀 발달되려면 결국은 우리가 선진문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와야 되고 또 들여와야 돼요. 그래서 뭐 서양의 문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 청에게서 우리가 배우자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학론이거든요. 그런 걸 이제 열심히 주장했던 사람들이 중상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학파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실학은 참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근대 시대에 가면 이제 개화사상가들에게까지 이제 영향을 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개혁운동 일어나고 하는데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이고요. 그리고 아주 실용적이고 그리고 개혁적이고 또 민족적이고 중요한 이제 내용들이 많은데 하지만 한계점을 참 안타까워요. 한계점이. 그러니까 이 실학을 연구한 사람들은 대부분 주로 정권에서 소외된 계층이었어요. 그래서 개혁안이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연구에 그쳐요. 그냥 책에다가 적어놓고 그 정도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리고 이제 또 실학자들 중에서는 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볼 텐데 책에 나 있는 것만 좀 보면 유득공의 발해고라든지 요걸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아니고 요 조선시대까지도 요 발해에 대해서 잘 다루지를 않았어요. 근데 발해에 대해서 드디어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로 인식을 하고 다루었다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뭐 안종복의 동사강목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중환의 택리지라든지 이것도 이제 인문 지리지입니다. 그리고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이제 지리 역사 지리의 지리서이고요. 지도 그리고 국어에는 뭐 훈민정음 운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백과사전류 이런 잡단 지식들을 다 총망라한 이런 백과사전도 꽤나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왜 국학이냐면 국학은 나라 국자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의 학문. 그러니까 이때 나라는 우리나라, 우리의 학문 이런 뜻이에요. 우리 국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학은 우리나라 역사, 뭐 우리나라의 학문, 우리나라의 뭐 지리, 우리나라의 국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나라는 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에 대한 그러니까 항상 중화 사상이 찌들어 있던 이런 게 아니고 우리에 관한 우리 민족적이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조선에 관한 관심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다루고 우리 지역, 우리 지리를 다루고 우리 말을 다루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과학기술의 발달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문화할 때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요거 아마 기억날 거예요. 헌일, 강리, 역대 국도지도 발음 어렵죠. 요게 나중에 다시 문화할 때 볼 텐데 고려만국전도라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만든 거라기보다 이제 들여오거든요. 고려만국전도라고 세계 지도를 후기 때 우리가 들여오게 된 지도 중에 하나인데 지금의 이제 우리가 보는 세계 지도와 거의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